라면도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면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 좋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라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오늘 하나씩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라면이 짜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라면 조리법 보시면 물 500ml에 스프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대로 끓이면 나트륨이 대략 1700에서 1800mg 정도 됩니다. 그럼 김치찌개는요? 한 그릇에 2000mg이 훌쩍 넘어가요. 된장찌개도 비슷하고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국물 요리들, 사실은 라면보다 나트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나트륨 폭탄이라고 불렸을까요? 라면에 대한 오해,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출출할 때, 야식으로 간단히 한 끼 때울 때. 근데 드시고 나면 괜히 찜찜하셨던 적 있으시죠? 방부제 들어갔다던데, 기름이 나쁘다던데, MSG 범벅이라던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맛있게 먹고도 후회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얘기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오해였습니다. 먼저 방부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라면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이에요. 그래서 방부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라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면을 고온에서 튀기고 열풍으로 건조시켜요. 이 과정에서 잡균이 다 죽고 수분도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최소 12% 이상의 수분이 필요한데 라면은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파뮤 얘기. 라면 튀길 때 파뮤 쓰는데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파뮤는 과자, 빵, 시리얼에도 다 들어가요. 식물성 기름이고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봐도 파뮤가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MSG는요? 2006년부터 라면에 MSG 인위적으로 안 넣어요. 대신 마늘 같은 천연 향미료로 맛을 내고 있죠. 그럼 라면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탄수화물이 약 60%, 지방이 25%, 단백질이 10% 정도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60%는 괜찮습니다. 한 끼 식사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부족한 걸 채워주면 괜찮은 한 끼가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 계란 하나 넣으면 됩니다. 식이섬유? 콩나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곁들이면 라면도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얼굴 붓고 그러셨죠? 근데 이게 라면 때문이 아니라 먹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 라면만 먹고, 그것도 밤늦게 드시면 당연히 다음날 붓죠. 나트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니까요. 콩나물 넣고 계란 풀고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다음날 확실히 다릅니다. 속도 편안하고 붓기도 덜해요. 특히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면에 콩나물 넣는 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조합인 겁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라면 한 그릇, 나트륨, 조리법대로 끓이면 약 1700mg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은요? 2000mg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자주 먹는 찌개류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파뮤도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파뮤 섭취 그룹이랑 다른 식용유 섭취 그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파뮤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부제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 자료를 보면 방부제 성분 자체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럼 라면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계란 하나 꼭 넣으세요. 단백질이 확 올라갑니다. 풀어서 넣으셔도 좋고 반숙으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콩나물 한 줌 넣으세요. 식이섬유도 채워지고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삭한 식감도 살아서 맛도 더 좋아져요. 세 번째, 두부를 반모 넣어보세요. 단백질도 보충되고 국물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난리난 라면 레시피 아시나요? 임성근 셰프의 오일라면이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건강 레시피더라고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으면 스프 넣고 계란과 들기름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채워지죠. 면이 익으면 면만 먼저 건져서 그릇에 담아요. 불 끄고 얇게 썬 오이를 국물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아삭하면서도 국물에서 시원한 향이 배입니다. 면 위에 국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해장라면으로는 별미입니다. 나트륨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소 곁들여 드시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라면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물만 절반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트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컵라면이랑 봉지라면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정답은 봉지라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컵라면 용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많이 바뀌었는데 종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코팅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미세하게 녹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면 봉지라면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름에 튀긴 면이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겉면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겉면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신라면 겉면, 진라면 겉면 다 나와 있거든요. 겉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도 일반 라면보다 낮고 기름 걱정도 없죠. 면발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겉면은 맛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일반 유탕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신 게 중요하잖아요. 기름기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겉면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라면 종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은 콩나물이나 시금치처럼 칼륨 많은 채소 꼭 곁들여 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금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라면 먹고 잘 체하고 속이 좀 약하신 분들은 두부나 계란을 같이 넣어 드세요. 속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 야식으로 드시고 다음날 얼굴 붓는 분들은 이건 나트륨 때문이거든요. 자기 전에 드실 때는 국물을 반만 드시고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세요.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방부제 안 들어있고요. 파묘도 문제 없고요. MSG도 요즘 라면엔 안 넣습니다. 다만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계란과 콩나물, 두부 같은 거 곁들여 드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 라면 끓이실 때 계란 하나, 콩나물 한 줌 넣어보세요. 맛도 좋고 몸도 편해지실 겁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가 진짜 고민이에요. 당뇨는 왜 오는 걸까요? 뭐 사실 당뇨 왜 오냐, 그럼 단 거 먹어서 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거를 먹어서 당뇨 옵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뇨라는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뇨, 우리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당뇨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는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근원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근원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근원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뭐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뭐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뭐가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 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로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우리 뭐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류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검진했는데 당뇨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드디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럼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다음 해드릴게요. 네.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 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마는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 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 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 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도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는? 비타민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 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개 정도. 반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개 정도. 하루에 반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건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우리가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노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계셨나요? 여러분의 영양에 대한 모든 고민을 오늘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완전 가을 과일의 대표적인 거죠, 감. 감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 무슨 색? 주황색. 그렇지. 그래서 주황색 채소 과일에 많은 건 우리 베타카로틴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감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새콤한 과일이 비타민C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이 비타민C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감에는 아주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천연 당분이라고 하는 자연 당 성분도 감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에서 단맛이 나는 건 내가 설탕을 뿌리지 않았지만 그 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당 성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많잖아요. 단감이 있고 홍시가 있고 연시가 있고 곶감이 있는데 종류가 진짜 많은데 영양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피디님 뭐 좋아하시는데요, 그 중에? 저는 곶감이랑 홍시를 좋아해요. 뭐 단 거 좋아하시네. 사실 그 감이 감나무에서 딱 열려있는 그 순간의 감은 사실 단감에 가깝고요. 그 단감을 우리가 먹을 때 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감 자체는 후숙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떨다, 탄닌으로부터 오는 그 떫은 맛이라는 게 나기가 쉽고, 대신 단감 자체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감 종류예요. 근데 그게 후숙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연시, 반시라고 부르는 반쯤 후숙된 거, 홍시 진짜 완전 후숙된 거, 그리고 말린 거 곶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후숙이 돼서 단맛이 많이 나면 날수록 단위 중량당 당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 모든 영양소가 농축될 수 있다라는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곶감은 칼로리도 높고요, 당분도 굉장히 높고, 우리 또 신장 고민 있는 시청자들이 많으신데 칼륨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홍시, 연시 이 친구들은 우리 감 먹을 때 이렇게 실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편이죠. 지금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곶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곶감이 위험하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개 정도. 하루에 한 개. 근데 하루에 한 개를 약처럼 꾸준히 안 드셔도 되고요. 그냥 가끔 먹고 싶을 때 한 개 정도. 감이 신장 건강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을 때 곶감이 또 신장에 또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감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곶감은 칼륨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당분도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곶감은 일단 살짝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감 중에 만약에 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칼륨 함량이 그래도 적정량이면서 조금 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게 홍시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감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 샐러드 드셔보셨어요? 감 샐러드요? 단감을 가지고 만들기가 되게 좋은 메뉴인데 감을 이렇게 얇게 썰어요. 우리 왜 감 되게 통통하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 하듯이 얇게 썰고 초록 채소들 있죠. 근데 향이 좀 센 거 요즘 루꼴라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데 산나물도 포함인가요? 산나물? 그거는 생 샐러드로 먹기도 살짝 애매할 수가 있고 너무 향이 강해서 루꼴라 아니면 양상추? 로메인? 이런 것들이랑 같이 그 감 슬라이스를 얹어서 리코타 치즈 같은 거 곁들여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감이랑 치즈의 조합이 되게 좋아요. 감과 리코타 치즈, 뭐 감과 크림 치즈 이런 조합들이 되게 근사한 조합이에요. 곶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나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좋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당분이 너무 높은 걸 먹을 때 그 당분이 나의 몸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일단 단백질을 곁들이면 좋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요즘은 곶감도 안에 치즈나 견과류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곶감 말아낸 것들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곶감이 가지고 있는 높은 당 성분을 조금은 낮추어서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장치? 그런 재료와의 조합인 거죠. 홍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홍시는 자칫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10개도 먹을 수 있잖아. 나만 그래?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너무 위험하고 많이 먹어도 배가 썩 부르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서 약간 포만감을 주는 형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작자 미상의 음료가 오늘 만든 건데 홍시랑 두유를 간 거거든요. 홍시를 제가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살짝 반쯤 얼렸다가 약간 해동된 것을 가지고 두유를 같이 넣어서 그냥 믹서기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은 홍시의 달콤한 맛이 다 나면서 두유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포만감이 있고 이렇게 홍시를 먹으면 사실 홍시 한 개를 먹어도 엄청 배부른 느낌이죠. 제가 오늘 만들 때 홍시 2개, 두유 1팩을 넣었는데 거의 한 3명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을 정도의 양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좀 레시피 같은 거는 박사님 따로 채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채널로 놀러 오시면 홍시 두유 이 드링크를 만드는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더 건강하게 실제적으로 집에서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놀러 오세요. 감은 운동 전이나 후에 언제쯤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운동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운동 후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운동 후에는 나의 근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근육에 있는 글코겐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탄수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 종류 중에서는 홍시 운동 후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운동 전에는 내 에너지를 단백질 충분히 먹고 또 내 에너지를 서서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과일이 좋기 때문에 감 종류 중에서는 단감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이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지 궁금해요. 어르신들 중에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셔서 앉은 자리에서 여러 알을 드실 수 있다고 저에게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은 혈당을 꽤 많이 올릴 수 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그 정도 양이 적당합니다. 단감이 됐든 곶감이 됐든 홍시가 됐든 상관없이 딱 그 정도 양을 네, 그 정도 양을 추천드려요. 감은 변비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도 또 감의 종류에 따라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감 먹으면 변비 오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단감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단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를 겪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홍시에는 실같이 보이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홍시는 감으로 인한 변비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변비를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감인 거죠. 그러면은 단감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탄닌으로 해서 떫은 맛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건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후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익히면 일단 탄닌 성분이 줄어들고 떫은 맛이 덜 나기 때문에 익혀서 드셔야 되는데 보통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서늘한 곳에서 후숙이 된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시면 훨씬 달콤하게 단감을 드실 수가 있고 빨리 먹고 싶어 막 그러면은 이게 되게 웃긴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이봉투 같은 데에 사과하고 감을 같이 넣던지 바나나하고 감을 같이 넣으면 감이 빨리 익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게 에틸렌 같은 성분들이 서로 나오면서 감을 좀 후숙시키는 성분이 그 봉투 안에서 돌게 되면서 감이 좀 빨리 익게 되는 효과가 있죠. 곶감을 만들다 보면 흰색 가루가 생기잖아요. 겉에 네, 그거 곰팡이 아닌가요?
곶감을 보면 요즘 뭐 명절에도 곶감 세트 많이 선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곶감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감 색깔인데 어떤 건 이렇게 하얗게 표면에 껴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눈이 또 보기가 좋은 거를 원하니까 이 전자에 해당하는 반짝반짝을 원하실 수 있지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그 허연 게 단 거라고. 하얀 곶감이 더 달다고. 네. 그게 근데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당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당화된 일종의 결정체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곰팡이 이상한 거 이런 거 아니고 당분이 밖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깨끗한 흰색이 아니고 푸르딩딩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의심해 보셔야 되지. 이미 자연적으로 나온 당 성분 자체가 겉에 결정화되어서 생긴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 아까 홍시를 갈아서 이렇게 두유랑 넣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맛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제가 아까 엄청 먹어가지고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두유 맛이 덜 나고 홍시 맛이 더 나는데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홍시의 달콤함이 있는 상태에서 두유 맛이 강하게 나서 약간 두유의 여러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홍시 두유가 있다면 이런 맛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홍시 맛이 더 많이 나요. 두유의 끝맛이 지금 입안에서 살짝 나는 정도예요. 그러면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훨씬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홍시 드시는 방법 중에 이 완전 추천. 근데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러면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유를 넣지 말고 그냥 갈아서만 드시는 것. 갈아서만 드셔도 되고 그럴 때 약간 레몬즙 같은 거 조금 추가하시면 홍시의 달콤한 맛이 더 확 하고 올라와서 좀 더 맛있죠.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감은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그게 적당한 양이다 생각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감 생활하세요.